네, 2024년 웰다잉 프롬 13회 시즌 2 제4회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에, 오늘 오신 강연하러 오신 권미래 박사님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산대학교 분함철 교수님에 의해서 계속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라는 타이틀 하에 한국 민속 문화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실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미래 박사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박사님은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서 불교 민속 전공으로 박사하시고 현재 불교 민속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그리고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또 태고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 책을 쓰셨는데요. 그중에 공양간의 수행자들, 사찰권의 문화사, 두 번째는 한국 불교의 일생의례, 또 삼화사 수륙제, 그리고 한국인의 죽음과 49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를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책을 읽고 저희들이 큰 가르침을 받아서 구 박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책을 또 꾸준히 쓰시면서도 의례나 수행, 생활문화 등 무형의 불교 문화를 주된 관심 분야로 삼아서 연구하고 계시고 또 근래에는 노스님들과 면담하시면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근현대의 불교 일상문화 그리고 무형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관심을 두고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 저는 옥스퍼드 휴먼즈의 집행부장 지영이고 그다음에 에, 에, 조명진 연구부장님과 같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화와 같이 한 50분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2, 30분 정도 대화나 코멘트, 라이브로 또 들어오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박사님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말씀 시작하실까요? 화면 예, 공유하실 게 있으시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민속을 전공하는 고리래라고 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라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지은 책인데요. 그걸 보시고 이 문화와 역사로 보는 역사 속의 죽음이라는 포럼에 인연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불교 민속을 하면서 그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이전까지 불교와 관련된 죽음의 문제들을 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연찮게 이 연구 이후로는 죽음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이제 오래된 그 연구이긴 하지만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포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만든 거를 띄워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 책을 내면서 전화만 죽음의 문화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출판사에서 이게 전업사하고 좀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좀 난색을 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이제 그런 분야를 다루는, 뭐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존엄하듯 일상에서 생각하는 죽음도 존엄하다는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연히 닥친 어떤 사건이라거나 또 선과 대치되는 뭐 악에 속하는 부분이라거나 뭐 그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가 경건하고 존엄하다고 보듯이 죽음도 이제 마찬가지로 존엄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썼던 것이고요. 이제 물론 선각자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그 전통의 그 예선조들의 그 문화나 뭐 어떤 삶의 지혜나 이런 사상들을 봤을 때도 그런 점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본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요. 이제 전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죽음 준비의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과일 속에 그 씨가 있듯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임종무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삶의 전 과정에서 존엄한 그런 죽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제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계속 같은 말인데요. 존엄한 죽음은 죽음의 존엄함에서 시작된다 하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앞에 존엄한 죽음은 그야말로 임종에 임박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일 테고 이제 죽음의 존엄함에서 시작된다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죽음을 존엄하게 여겼을 때 그 임종 무렵의 죽음 역시도 존엄하게 맞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을 때 죽음도 이제 뭐 좋은 죽음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의 존엄함 역시도 죽음을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게 진지하게 성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존엄함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을 때 크게 세 분야로 다루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세 개로 살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찰하는가 하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죽음 준비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 임종에 다다랐을 무렵에 그, 그 당사자의 어떤 대처, 뭐 생각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임종의 문화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대부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후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또 긴 상대 기간 동안 어떻게 그 망자를 뭐 몸을 떠나보내고 영혼을 떠나보내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제 사실 2번과 3번이 우리 죽음 문화의 그 볼 내용 자체를 풍부하게 담고 있긴 합니다만 1, 2, 3을 다 다루기에는 이제 시간이 절대적으로 5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죽음 준비의 문화에 있어서도 또 이제 다양한 그 우리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양상들이 있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 임종의 문화에 대해서 다룬 그 임종의 그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라는 책에서 다룬 내용들은 주로 그 고려 시대를 중심으로 이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옛 지배층에서 무덤 속에 이제 묘지품을 써서 넣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 기록을 발췌를 해서 또 해석을 한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당시에 그들이 임종에 다다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 양식을 가졌으며 어떤 신앙적인 그,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구성한 내용이고 또 이제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뭐 문집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임종에 입학했을 무렵에 선비들의 그런 대처, 자기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본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사후에 대한 대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죽어서부터 제례를 치르는 동안 그런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죽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다종교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례라는 것이 이제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존재의 소멸이라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문화적 장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사상적인 기반이라는 게 무속과 불교와 유교일 텐데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역시도 이런 기본적인 그 다종교 복합적인 것들이 그 기반을 이루고 굉장히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무속의 생사가는 음, 이승과 저승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편이죠. 이승에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저승이고, 이승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곳에 간다든지 악행을 많이 해서 나쁜 곳에 간다든지 이런 심판의 개념 없이 죽어서 가는 것을 저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불교의 영향으로 뭐 극락도 등장하고 지옥도 등장하고 합니다만 무속에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사가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무속 생사관이 수평적이고 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갔을 때 그 저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그 천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그런 수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뭐 그 다양한 문화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삼각형이 돌아가서 뭐 저승길이 있고 내를 건너가서 저승을 만나고 물론 이제 그 문화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무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내세관을 봤을 때는 크게 그 이승과 다르지 않은 저승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역시도 이제 현실적인 내세관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불교 생사가는,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이제 살아있을 때, 어, 그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서 사후에 육도에 윤회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육도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 육도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지옥에서부터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어, 그 승리적인 그런 그 수직적인 내세관을 볼 수가 있고 뭐 지옥, 아기, 축생은 가장 나쁜 악도라 그래서 사막도라 부르고 있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은 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고의 원리에 엄격히 따라야 되겠지만 이 불교가 또 종교이고 신학이다 보니까 그냥 지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 종교의 성립 근거가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사찰에서 여러 가지 천도제라든지 일회를 치름으로써 불보살의 가피가 따르게 되고 또 이게 망자를 위해서 유족이나 남은 자들이 올리는 기도라든지 공덕 이런 것들이 망자에게 이제 보다 좋은 어,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축생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막연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 생사가는 이제 유교에서는 굉장히 죽음 의례가 발달이 되어 있고 체계적이지만 이제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세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후에 그 영속하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체계가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어, 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산자들의 도리와 예를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고 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산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근원적인 도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례를 통해서 조상을 섬기는 그 다양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무속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곳을 노굿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석에서 이제 그 망자 구슬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망자들은 이제 억울한 죽음이면 더 하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죽음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와 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에서 이제 굿을 치러줌으로써 망자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나 미련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줘서 저승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이제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 승에서 떠돌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들의 액을 막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데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 역시도 그 무속인들이 그 영돈말이라 그래서 이게 마음자의 몸체를 그 상징하는 그 뭐죠? 그걸 이제 말아가지고 몸체를 상징하고 나중에 이제 무당이 이 옆에 있는 지선으로 막 춤을 추면서 이 멍석을 말아놓은 망자의 몸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씻김굿이라는 이름도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와 원한 이런 것들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장례를 치를 때 이제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그 날 밤에 빈 상여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전문 업체가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정에서 다 죽음을 감당을 해왔고 또 이웃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뭐 상두꾼이라 그래서 상두계를 조직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상녀를 메고 묘지까지 망자의 그 몸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빈 상녀를 메고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노래도 상녀가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발도 맞춰보는. 이때 굉장히 좀 놀이도 하고 춤도 추고 하면서 상주를 지금도 뭐 상주를 웃겨야 문상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그 침체되어 있는 상주를 웃기는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풍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빈상계 요리와 이제 일환으로 진도에는 이제 다시래기라는 풍습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발인하기 전날 밤에 이 지역의 그 놀이꾼들이 와서 다시래기라는 이제 연극을 한바탕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말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뭐 놀이도 하고 또 다양한 연극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외설적이고 차마 이런 경건한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제 장님인 남편이고 이분이 그 장님의 부인이고요. 이분은 스님인데 이 장님의 부인과 사귀어가지고 임신을 해서 이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음,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인데요. 이제 죽음이란 그런 그 엄정한 그런 장에서 이 죽음이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죽음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탄생과 연결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명의 탄생을 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희극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그 유족들이 어떤 사별의 슬픔을 딛고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 희망으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자연 발생적이다시피 민간의 그 보편적인 풍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자께서는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후 문제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어, 그, 그런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시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교에서 보는 그 내세관은 이제 그 내세가 없고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말을 하고 뭐 이후에도 계속 그런 주자도 그렇고 그런 말들을 일련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내세도 없고 영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이 제사를 지내고 사대 봉사를 하는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맥이 빠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 어떤 가르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이 또 따릅니다. 그 조상과 후손의 그 기는 망자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혼백으로 흩어지는데 그게 일순간에 죽자마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조상과 후손들은 어떤 기가 감통하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편적인 이제 그런 것으로 제사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섬세한 상제례, 집에 사당을 모시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돌아가신 사대 선조들이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아침 저녁으로 나갈 때 문안도 드리고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이러면 또 사당에 가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삶과 죽음이 현실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의 어떤 죽음은 관념적인 영속성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영속성.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조상과 후손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정말 그 한국인의 민간의 중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꼭 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과 연결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되게 뭐 믿음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음 감염에 미친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자면 첫 번째 거는 약간 기복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뭐 사후 극락 이런 것들과 함께 복된 내세를 위한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근원적인 석가모니의 가르침, 죽음 문제를 통해서 삶을 성찰적으로 이끄는 그런 그 가르침을 어, 자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인간의 일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인간 삶의 유한함을 통해서 뭐 인간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도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 1초도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 곧 무상인데요. 이런 무상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일깨우도록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정말 자기화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어, 선착하고 인식할수록 자기 삶이 더 충실해질 수 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또 하나의 역할을 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죽음 준비의 문화를 이제 살펴볼 텐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살아있을 때 미리 수위를 만들고 간을 만들고 또 몇자리를 이제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요. 이제 수위는 생전에 만드는 사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삼국지의
동리산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다른 체계도 있습니다만 고구려 풍습에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혼인을 하면 장사 지낼 때 자기가 입고 갈 옷을 미리 만들었다 이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가 죽을 때 입을 소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고려인들의 물론 이제 생사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 혼인을 할 때 다양한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만을 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뭐 남편 집에 가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때 혼인할 때 입는 옷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삶을 꾸리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입을 옷도 함께 장만해서 혼인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었고요. 근데 또 고구려와 같은 그런 북방 용통민의 경우에는 이제 전투가 아무래도 잦았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이제 그렇게 일찍 죽기도 하고 이런 그 어떤 환경 이런 문제들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에 입을 옷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그냥 단순히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부터 어른들은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장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의라는 그 한자 자체도 목숨 숫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위를 또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백세의금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백세를 기약할 수 있는 의금, 뭐 옷과 뭐 친구 이제 이런 식으로 수위를 인식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위를 만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거의 그 수의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모든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본래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했던 시절에는 이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수의를 만들었거든요. 저 집에서 누구 수의 만든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아, 수위를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음식도 장만하면서 떠들썩하게 이제 즐거운 어떤 축제, 작은 축제처럼 그런 시간이 이제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부모님의 죽음을 내다보는 옷을 만들면서 저렇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관념이나 문화를 모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과 연계해서 이제 이런 그 후손들이 자기의 수위를 만드는 것을 주인공인 어른이, 집안 어른이 이렇게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곤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환갑도 넘었고 그런데 자식들이 수위도 아직 안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위를 만드는 풍습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함께 살펴볼 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막 수위를 새로 만들고 뭐 저기 뭐죠? 삼배로 만들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소에 입던 예복을 수의로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 옷을 할 때도 평상복하고 같은 치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지금 이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면 굉장히 큰 대형 수의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생전에 입던 옷 중에서 좋은 옷 또는 새로 지을 때는 이제 좋은 옷감으로 이제 한번 짓는 그런 식으로 수의를 했다면 일제강점기에 이제 새 옷으로 정착이 됐고 특히 이제 삼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들이 정착이 돼서 지금 우리는 이제 수의로 삼배로 안 하면 큰일 나는 듯이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예전의 수의들의 모습이고, 이제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요즘 이제 수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일습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과 그 몇 자리 준비하는데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 화장률이 거의 90 몇 프로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조상의 묘라는 거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 몇 자리를 잘 써야 된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는 선조들의 유골이 묻혀 있는 거라서 후손들하고 기가 감통을 해서 후손들이 발복을 하고 길이 후손을 이제 돌보게 되는 그런 음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이제 사후에 거쳐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보면 이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가 훔칠 투자를 써서 어, 어, 정말 이제 부유하고 대갓집의 무덤은 대대로 이제 부유 잘 살고 그러니까 천민들이나 하층민들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대갓집에 무덤을 몰래 밤에 하고 자기 부모의 시신을 묻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의 좋은 길을 자기 후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례도 많았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맷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지금은 완전히 그 전통의 하나가 됐습니다만, 네,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기가 속한 그 문화권에서 죽음 문화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선험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 죽음을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덤이 나온 김에 이제 이거는 재미로 하나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부부 양위에 무덤을 쓸 때 이렇게 한쪽을 비워놨다가 한 분이 더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란히 무덤을 묻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방위를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신의가 있는 쪽을 이제 실제 방위와 무관하게 북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향했을 때 여기가 북쪽이 되고 남쪽, 동쪽, 서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의 남녀의 구분을 해서 당연히 무덤을 쓰게 되는데, 이제 여기 동쪽에 있는 무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은 대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동쪽이 음양의 법칙에서 봤을 때 양이고, 서쪽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어떤 배치나 순서를 할 때는 남자가 동쪽에서거든요. 그런데 죽음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동서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음은 비일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일상이 전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남녀의 위치라면 여기에 이제 남자가 서야 되는데 동쪽이니까 실제 이 무덤에 동쪽은 여자가 되고 서쪽은 남자를 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또 윤달하고 죽음이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윤달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양력을 줄었으면서 뭐 생일이나 명절 이런 것 때만 이제 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음력도 이제 태음력이 아니라 어, 양력을 반영한 태음력, 음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100년 전만 해도 이 양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달에 대한 관념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12달 안에 비일상적인 한 달이 한 3년 간격으로 이렇게 끼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뭐 여벌로 생긴 달이라 그래서 여벌달, 공짜달이라 그래서 공달, 덤이다 그래서 뭐 덤달, 실제로 뭐 이렇게 알찬 달이 아니라 그래서 뭐 썩은 달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이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달에 대한 이중적 관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적 관념이라는 게 하나의 윤달에 대해서 그 생각이 좀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윤달이라는 비이상적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 윤달에는 이 11년 연두달을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감시하는 신도 이 기간에는 이제 쉰다고 여겼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탈이 없다.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수의를 마련하고 간을 마련한다든지, 뭐 산소를 이장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장을 담근다든지. 이제 평소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날을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 윤달에는 신이 감시를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제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자유로운 시간, 탈 없는 시간으로 여겼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산소 이장을 하려고 미리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요. 이게 장을 담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의 관념으로 이게 일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길하다 이렇게 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때는 또 잡신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서는 윤달임에 이렇게 장승제를 지내는 그런 풍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윤달의 윤자를 이렇게 썼는데요. 윤자의 그 한자를 보면 왕이 문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물을 보지 않고 자기 거처에서 근신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달은 근신해야 되고 좀 이렇게 뭔가 애기 들끓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풍습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는 이런 윤달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윤달이 되면은 빨간 속옷을 입어서 액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민족들은 우리도 지배층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과 비슷한 그런 풍습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굉장히 뭐 유쾌하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호방한 그런 신에 대한 그 감시를 다 벗어났기 때문에 뭐를 해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문화로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달과 이제 중국 문화가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 윤달에 보다 나은 사후를 위한 의료와 민속이 이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서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든지 또 이제 살아있을 때 미리 나의 내세를 위해서 지내는 생전 예수제라든지 또 살아있을 때 망자를 위한 곳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미리 지내는 산오후보 이런 것들을 실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생존 예수제와 산오브셋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요. 이제 이게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풍습이고, 이게 어, 전북 고창에 가면 성발기라고 해서 한자로 답성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담론이 있나 하면 윤달에 성을 세 바퀴 돌면은 저승길이 트여서 극락을 간다 하는 이런 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릴 그 윤달에는 인간을 감시하는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문도 활짝 열린다. 그래서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윤달 담론과 극락왕생이라는 불교의 내세관이 결합을 해서 이런 풍습들이 전승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 뒤바뀐 의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음, 사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순간이 탄생할 때와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이때 치르는 의례는 그 주인공이 인식하지 못하고 뭐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삶과 죽음을 뒤바꾼 이제 일련의 의례와 관념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벌써 41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죽음 의례를 이제 미리 치르는 관습도 있고요. 또 산자의 의례를 망자의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생전 예수제를 한번 살펴보면, 음, 이제 요즘 많이 하니까 좀 들어보셨을 텐데, 생전 예수제는 말 그대로 생전에 사흘을 위해서 미리 닦아서 공덕을 쌓는다 하는 그런 의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의 업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 윤회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내가 업을 미리 갚아서 보다 좋은 내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제를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신도들이 그냥 머리에 그 지전과 경전을 이렇게 이고 사찰을 도는 그런 풍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예수제를 지낼 때는 다양한 뭐 이렇게 존재들을 모시는 단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고사단이라 그래서 아까 그 신도들이 머리에 이고 돌았던 지전과 경전을 보관하는 고사가 이제 저승의 그 참고지기를 고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사단에 그런 지전 경전들을 올려놓고 의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자단도 모십니다. 이제 민간에서는 저승사자라 해서 세 명이라 보고 사람이 죽었을 때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만 이제 불교에서는 의례를 행할 때 네 명의 사자가 이 의례를 치른다는 것을 저승세계의 연락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그래서 사직사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의례를 행할 때 맨 먼저 이제 사자단에 의식을 올려서 이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명부세계의 그 존재들을 예수제한다고 오세요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갈 그 말들을 모신 마구단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에서는 이게 전제 조건이 어떤 거냐면 누구나 자기가 지닌 빚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빚이 경전을 보지 못한 빚과 금전적인 빚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빚은 결국 업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지녔다는 빚이라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하니까 생전 그 이전 삶에서 지었던 그런 업을 이제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경전과 지전을 이제 머리에 이고 사찰을 돌았던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생전 예수제를 할 때는 이런 경전과 지전을 이제 혼납을 하게 되고요. 어, 그 바치고 나면 이렇게 함합서라고 그래서 함합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개인의 이름과 주소와 날짜를 다 적어가지고 이걸 적어서 지금 이제 요즘 하는 예수제에서는 이걸 다 여기 지정과 경전 태울 때 같이 태우게 됩니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그 함합서를 반으로 찢어가지고 하나는 이때 불사르고 하나는 간직했다가 내가 죽었을 때 그 입간할 때 넣어달라고 자식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 태웠던 거는 명부세계에 가 있고 입간할 때 같이 넣었던 그 함압소가 명부세계에 가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제를 지냈구나 해서 그 공덕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편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압소를 받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보면 이제 정말 너무나 기복적이고 방편적인 의리가 아닐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예수제에 담긴 이제 가장 근원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경전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수행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경전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과 그런 몸을 담는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수행으로 이끄는 것이고 선의 금전빛이라는 것은 자비와 보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어떤 선행으로 이끄는 그런 뜻이 있어서 소홀했던 자기 수행을 점검을 하고 선행을 발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예수제를 지낼 때 보면 사찰에 따라서는 단지 이제 의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또 뭐 그 이후에라도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선행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건 제가 경상남도 어떤 사찰에서 예수제에 참관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도들이 반야 용선을 타고 막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반야 용선이라는 것이 용이 불교를 수호하는 존재이니까요. 이제 사바세계에서 극락 정토로 거친 바다를 헤엄쳐서 어, 나를 정토에 데려다 줄 그런 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야는 이제 지혜니까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용이 이끄는 배를 타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야용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찰에서는 이런 커다란 반야용선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 신도들을 태우고 스님들이 연보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제 춤도 추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전에 1980년도 거제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이때 예수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수의를 가지고 와서 입고서 춤추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길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자기의 극락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의례에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 입는 옷을 입고 와서 어, 그 극락으로 가는 길에 동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밝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의 뭐 수력제라든지 영산제 이런 것들도 보면 침울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공모도 하고 공패도 하면서 좀 한이롭다, 축제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죽음하고 관련해서 좀 일정한 역할을 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의례를 통해서 죽음을 조금 침체되고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좀 한이롭고 네, 새로운 세상에 또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새 생명을 기약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제 민간에 스며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산오국은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이제 넋굿으로 많이 하는 오국이라는 연극도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굿이죠. 오국은. 근데 이것을 똑같이 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산오국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이제 강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경남 지역이거든요. 영남, 호남 이런 쪽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 산오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내용도 이렇게 봤을 때 생전 예수제의 영향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국을 지낼 때 오국은 이제 사령제라고 불렸는데 죽은 영혼을 위한 제사잖아요, 의례잖아요. 근데 산오국은 생축제라 불렀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살아있은 상태에서 축하를 하는 그런 의례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구세 기주라면 이제 기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대개 노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대비해서 미리 의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후손들이 어그것을 치러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도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이제 의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의 구조 역시도 신을 정해서 축원을 한 다음에 똑같이 영혼 선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축하의 놀이바당을 이제 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에 갔다 하는 것을 어, 산오굿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삽과 죽음이 뒤바뀐 의례 가운데서 이제 환갑에 대해서 이건 꼭 지금 주제와 뭐 명백하게 일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깊게 관련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갑은 경사스러운 날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갑자를 한 바퀴 돌아서 나의 이제 갑자가 10가 12지를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60갑자 한 바퀴 돌면 내가 처음 태어났던 그 갑자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사스러운 날로 보통 여기고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날을 운수가 좋지 않은 대로 여겨서 기피하거나 근신하는 생각이 공존했다는 것이죠. 이제 고려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이때 왕이 환갑이라서 재앙이 많은 해기 때문에 이제 신수를 바꿨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조선시대 때 성문도 내가 원래 61살인데 세속에서 꺼리는 이른바 환갑이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근래에도 어른들 가운데서는 환갑하면 안 좋다 하는 그런 속설을 가지고 환갑을 당겨서 해버리거나 오히려 이제 환갑 때는 근신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환갑하고 죽음을 연결시켜서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이제 조사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환갑을 이 사람들은 산제사라 부르고요. 환갑의 주인공을 산조상이라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환갑을 할 때 정말 제사상처럼 엄청난 풍부한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도 연결될 뿐더러 이제 그 환갑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갑까지 살면 굉장히 잘 살았던 장수를 했던 그런 것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60갑자를 넘어섰다는 이 60갑자를 지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한 바퀴를 다 돌았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통과 의례 같은 의미로 이걸 죽음과 연관시켜서 약간 그 기피하기도 하고 또 한갑을 산제사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런 시기를 넘어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환갑잔치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전 장래라 해서 사후를 위한 의뢰가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장래를 주관하는 그런 또 문화도 있었는데 이게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쪽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행동으로 옮긴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 역시도 스님인데요. 환갑을 어떤 일단락의 의미로 수용을 해서 죽음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한테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1년에 무한매소사의 해안 스님이시란 분이 자기 환갑에 생전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에서 상녀가 출발해서 일주문을 돌아서 이렇게 스님의 그 유고를 모신 것을 부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도전에 내려가지고 이제 행렬을 멈추게 하고 상녀 밖으로 나와서 그 많은 대중을 향해서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대나무 매듭처럼 지금껏 살아온 60평생을 매듭 짓겠다. 이제 시시비비 가리며 지냈던 모든 일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년 전에 해안 스님이 입장한 40주년 되던 때에 또 제자 동명 스님이 아까 그 해안 스님 그 상례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생전 장례를 자기의 또 재현을 했다는 것이죠. 고장수 시간 그대로 자신의 생전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전 장례를 통해서 뭐 스님 역시도 자기의 삶을 성찰을 하고 대중들에게 이러한 그 가르침을 어떤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뒤바꾼 이런 일련의 의뢰들에 담긴 생각들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는 맥락이 사후의 일을 미리 해버리면 오히려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살아서도 복덕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일련의 관념들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고요. 또 환갑이라는 것을 어떤 생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생사의 순환을 삶 속에서도 낯설지 않게 수용했다.
환갑을 지나서 다시 태어나는 죽음을 거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뭐 요새 이제 많이 하는 유서 쓰기라든지 입간체험 이런 그 문화와 연관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다짐과 성찰을 하는 이런 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치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의 그 일생의 삶이 자신의 것이었듯 죽음 또한 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삶을 바꾸게 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터득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생사관을 이제 간단하게 뭐 김동기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생가사를 단절된 별개의 세계로 보지 않은 이제 생사일여의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일상 영화 속에서 정말 은유적으로 죽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뭐 풀이 죽다, 뭐 소리가 죽다, 코가 죽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좋을 때도 좋아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승과 이어진 이승의 표현도 일상적으로 죽어서 조상들 면목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면서도 사후 세계에 매우 깊은 관심을 지닌 그런 생사관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박사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그 옛날 선조들이 그 죽음을 대했던 방식하고 지금 저희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태도 네, 자체가 참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죽음에서 도피하고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또 죽을 때도 아주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죽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풍속, 민속 그렇게 전해져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 선조들의 생활 방식에서 죽음은 정말 친근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냥 삶 속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걸어가는 에, 그런 죽음, 심지어는 에, 뭐 죽음을 앞두고 또 장례식장에서 에, 춤도 추고 농담도 하고 그런 그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따라서 제 추측에는 그런 상황에서 선조들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도망치려고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옥스퍼드 휴먼스의 그 죽음 포럼의 목적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 잘못된 죽음의 문화, 무서워하는 죽음, 죽음의 공포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옥스퍼드 휴먼스의 웰다인 포럼의 정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 박사님 강연 자료가 정말로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정말로 풍부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조들은 삶도 같이 산 게 아니고 죽음도 말 공동체가 같이 살면서 같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그런 그 죽음의 공유가 그런 어떤 재미있는 제례들, 여러 가지 풍속들, 뭐 생전 예수제나 산후국이나 생전 장례식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어쩌면 선조들이 특별한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또 이러한 제례들을 만들어내고 어, 또 유지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선조들의 죽음에 대한 의례와
친숙하게 지냈던 그런 마음가짐과 또 죽음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현대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너무 생활 환경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태도도 마음가짐도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 박사님 보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과거의 그런 풍속이나 그 뒤에 깔린 철학, 마음가짐을 현대로 끌고 와서 좀 저희들의 죽음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구 박사님 좀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라고 특별한 그런 뭐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어, 전통 의식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사람들의 삶과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것들을 현지에 인식하고 이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전통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단체 사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적 프로그램하고 이제 병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 좀 원론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제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애들은 애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그들 눈높이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게 그걸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을 텐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제 자기들의 장래를 스스로 감당을 해왔고, 정말 그 사람 죽어나가지 않은 안방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 아이들 역시도 이제 일상적인 죽음을 접하면서 이제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안에 뭐 중환자가 있거나 그 말기 환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은 병원에 가능하면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단지 위생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나 어른들이 죽음과 애들을 떼어놓으려는 이제 그런 그 본능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 단계에 맞춰서 그 자기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해주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49제 넘었으면 유족하고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6월만 이렇게 남아서 왔을 때, 정말 저는 제3자의 그 6월이었는데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정말 어,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시절에.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젊은 애들이 좀 보는 것이 좋고, 어, 그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나 실험실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태국의 어느 사찰에 가면 선방 입구에다가 해골을 이렇게 입석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제 1900 몇 년도 미스 타일랜드의 실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자신의 젊음,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정말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냥 막연하게는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각 세대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접하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을 접하고 그런 것이 어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훨씬 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뭐 티끌만한 것에도 막그 연연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 점점 이렇게 좀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부모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구 박사님 책에서 쓰신
어, 아이들한테 유서 쓰기 한번 네. 연습을 해본다든가 또는 한번 음. 아이들한테는 좀 힘들겠네요. 어른들한테 관에 한번 들어가 보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거라면 부모님들한테 크게 혼날 것 세대에 같기도 한데 맞게. 네. 저는 어릴 때 10살 때 그 네. 11살 때군요. 관에 그 시골에 그 놀러 갔을 때 관에 그 입관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상당히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참그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 예. 말씀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중교육 프로그램에 그 과거에서 좀 끌어 들어올 수 있는 뭐 어떤 좋은 또 다른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네. 뭐,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나 설화 같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그림 곁들여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미처 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또 아주 궁금한 것은 네, 불교나 또 그 주술 쪽이나 유교나 모두 물론 유교 쪽에서는 크게 사후에 어떤 확립된 세계를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조상이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잠시만 좀 존재하다가 혼백이 흩어지는 정도인데 그래도 일단 죽고 나서는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그 사상적 철학적 뿌리에 근거를 하더라도 어, 계속 존속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에, 죽음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또 힘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네,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이 아까 즐겁게 죽어야 또 죽은 다음에도 좋은 데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옥스퍼드 휴먼즈에 어, 영혼치료사가 있습니다. 같은 멤버로. 어, 출구가 영혼이 나가는 곳이 곧바로 사실 그 다음 세계의 입구가 된다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즐겁게 죽어야 좋은 데로 갑니다. 어, 괴롭게 죽으면 안 좋은 데로 간다는 그 어떤 암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 한번 정현철 교수님 모시고 지난 시즌 1에서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포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결국은 그냥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그냥 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정현주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결국 우리 선조들도 그러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단순한 그냥 하나의 문, 이런 것들이 그 죽음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그 박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지금 문이라는 말씀과 연계해서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도 어, 현재와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죽음이 무엇인가, 문을 열고 이제 뭐 그냥 다음 세계로 가는 것,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 현실적이고 좀 물리적인 그 연관성, 영속성, 그 다음에 또 관념적인 영속성 이런 것들을 실제 얼마나 그걸 믿느냐와 무관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 전통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도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살아왔던 세계에 살아왔던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인연이 이제 이어가는 것이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식을 자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어간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잊히지 않고 기리어진다는 그런 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는 것을 굉장히 복된 죽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한참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서구인들의 죽음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만 1인 노인 세대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서구인들은 아파트에서 다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외롭게 죽어가는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그런 죽음이 되게 복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관념적으로는 이제 뭐 다양한, 음, 보편적으로는 그 깊이와 무관하게 막연하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합리화, 위안이나 어떤 문화적 그런 뭐 장치에 대한 그 수용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종교가 있는 분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라든지, 기독교 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 훨씬 더 그 깊이가 깊을 것이고, 이제 그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세계나 이런 게 없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제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대부 집에서는 이제 사당에서 사대 봉사로 모셔지면서 이게 뭐 일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속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천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둘러싸고 인식하는 나의 죽음, 또 우리 부모의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거가 어떤 방위 기제일 수도 있죠. 이 죽음을 정말 덜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뭐, 참,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 우리 조 부장님, 더 중요한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질문과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조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우선 깊은 통찰력이 담긴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 3차 병원, 이제 대학병원 내과에 근무를 하면서 네. 돌아가시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이제 주로 말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완화의료와 임종 돌봄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병원에서의 죽음의 문제가 한국인의 대다수가 75% 이상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거의 80% 가까이가 그럴 돌아가시는데 거예요. 예, 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뼈저리게 느끼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죽음의 문화가 척박한 것이 가장 근간에는 현대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죽음을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공동체와 함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않는, 포용하는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인 예로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죽음이 많이 일어나는 그 병원에서의 죽음은 포르노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음, 약간 표현이 음, 좀 거친데 음, 일단은 1인실이나 임종실로 보내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곳에서는 직계가족, 그것도 직계가족 1인으로 제한되는 병원이 많습니다. 물론 임종실이 없는 병원도 많아서 뭐 처치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쌓아놓는 물품 쌓아놓는 것에서 좀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직계가족 한 명만으로 제한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환자분 한 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계셔서 임종실로 옮겼는데 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 한 분만 안에 가실 수가 있고 아드님이 두 분인데 그분은 제가 특별히 이제 의사 어떤 오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 특별 지시가 있어야만
그 보호자가 안에 들어가서 엄마 돌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그래서 되는데. 예, 현재는 이제 약간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당연히 방문할 수가 없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물론 이제 병원이란 공간 안에서 뭐 약간 감염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계신 환자 한 명을 모시고 있는 방에서 그렇게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죽음 자체가 숨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죽음의 그 공간을 관리하는 어떤 권력의 문제, 어떤 병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 거칠게 죽음이 포르노가 됐다고, 포르노화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돼서 단절되어서 일어나는 이 현상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포용해 가면서 죽음을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이뤄갈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강의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어떻게 이 죽음, 병원에서의 죽음이 한국 사회 대부분 일어나는 이 병원에서의 죽음의 문화를,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숙제를 음. 다시 제가 또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네,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없이 네. 그렇게 1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제 코로나 때 강화된 내용이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음, 그래서 그건 물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후로 상당히 이제 많은 병원에서 이제 어, 물론 감염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병실로 들어오는 거를 어,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어, 이게 음, 임종 관련된 문제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사람 수를 제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임종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임종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심각하네요, 듭니다. 정말. 근데 지금 조 부장님 그것 좀 같이.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제 병원의 문제가 전 사회에 숨겨진 문제를 표출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음, 아까 좀, 구 박사님 그 발표에 수많은 정말 유용한 그 사진들의 그 그림들 자료들이 쭉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보면은 죽음의 행사가 벌어진 것이 마을 공동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되는 그 공간이거든요. 죽음의 공간이 풍부하게 열려 있어 갖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즐기고 같이 웃고 울고 또 미래를 기약하고 저, 기약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죽음의 공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조 부장님 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없어지고 그러다가 1인실로 그냥 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나마 그 1인실 남아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공간을 상실한 현재 문화가 지금 병원에서 극도로 그 표출되는 그런 어, 그 어,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거 큰 문제, 이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죽음의 공간을 어떻게 회복하죠? 이건 저는 참 커다란 정말 문제입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아, 한번, 방금 예, 예. 네. 방금 채팅창에 손영숙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한국의 예. 대부분은 8살 이하의 아이들은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빠나 엄마가 돌아가셔도 입원 중에 임종 중에도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 아, 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죽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죽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우선 시행돼야 될까요?
제가 그런 쪽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음, 그 죽음, 뭐, 중환자들이든 이제 깊은 병을 가진 분들이든 약간 몸이 좀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든 이제 같은 병동에서 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창원인가 어디 그 병원과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병동에 가보고 굉장히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병동 전체가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중앙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언제든지 이렇게 물론 휠체어를 끌고 그러려면 인적 자원이 많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중앙에 가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둥grup에 되어 있어서 언제든 그냥 벽으로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를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을 열면 저쪽 병동의 환자하고도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음, 그때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를 이렇게 복도를 삥 돈 적이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 되게 밝고 명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이었는데도 막 저보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이분은 어디서 오셨어? 그렇게 막 옆에 안내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식사도 그분들이 이제 앞에서 하면 제일 편하고 좋잖아요. 갖다 줘서 하면. 근데 이쪽에서는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그 휠체어에 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공간으로 가서 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이제 돌아와서 신문에 작은 글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그들 역시도 뭐 그들끼리뿐만 아니라 좀 어,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뭔가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할까?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잘 알기 힘듭니다만 그 병원을 보고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 병원장 한 명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많은 것을 바꾸는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냥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아, 그리고 그 손영순 님께서 또 그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호스피스의 임종실이 아닌 일반 병원의 임종실은 1인실 개념으로 하루 비용이 45만 원,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일주일이면 대략적으로 한 3, 4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냥 딱 병원비, 그 입원실비로만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개인의 노력이나 병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서의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공간으로 사실 현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 정말 전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노력과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손현수님 코멘트 듣고 조 부장님 코멘트 그다음에 구 박사님 그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 오늘 느낀 게 죽을 데가 없구나 정말. 이게 병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된 지금 생활 상태에서 아파트집도 아니고 어디 갈 데가 없구나 정말로. 옛날 같았으면은 그 시골 마을에서 옹기종기 모였던 그런 마을에서 그냥 자택에서 집에서 죽고 지금 구 박사님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런 행사들, 제례들, 상례들, 풍속들 그런 절차를 따라서 죽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또 친근하게 자기의 죽음을 바라봤고 준비하고 생전에 또 이웃과 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저항 없이 갔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죽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 저항을 하게 돼요. 저항을 하니까 죽는 게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틀로 엮여져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문제는 있는데 지금 해결책이 어디서 돼야 될지 이게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면서 문화와 같이 총체적으로 가니까 이게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 박사님,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오늘 언급한 여러 가지 이슈 말고 또 다른 이슈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구 박사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해주신 이런 말씀도 듣고 하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개개인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너무 거대한 사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무겁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힘을 보태더라도, 조금 전에 계속 우리 이야기 나눴던 이제 죽음을 낯선 것,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좀 죽음과 친숙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 주변에 내 가족들한테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부장님은 마지막으로 네. 코멘트 같은 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구유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세션 끝나기 전에 조부장님 다음번 우리 네. 포럼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에서는 10월 한 달을 한의학 주간으로 정하고 한국 전통 한의학 사상과 방대한 임상 경험에 녹아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국내 최고의 한의학자 및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통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웰다잉에 대한 귀한 통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0월 6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치유 한방병원의 김은혜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죽음은 가능한가, 웰다잉을 위한 한의 의료기관 및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 같은 시간 저는 아마 구미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한의학 네 번에 걸친 좀 더 이제 집중되는데 그러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배경적 설명과 그런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구미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곳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